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맨 위에 적어줍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봅시다. 자, 고려시대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시작할 거예요. 고려시대 이제 몽골의 침입을 받고 나서 결국 그 몽골, 즉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된 시기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게 원간섭기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정말 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고려 신화 그릴 때 그렸던 모자를 그대로 그려주는데 얼굴은 아주 간신배처럼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눈썹도 위로 찍 올라가 있고 눈도 뭔가 사악하게 꼴 보기 쉽게 그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황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읍니다. 옆에 황금 그려주고 금은 보화를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주겠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네요. 자, 요즘 말로 플렉스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자, 이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수탈하고 그래서 길거리에 백성들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이 권력 지배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국내는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홍건적이 북쪽에서 침입을 해옵니다. 자, 이렇게 침입을 해오면 누가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래로는 왜구, 즉 일본의 해적들이 출몰하고 약탈하는 그런 아주 총체적 난국이네요. 고려 말의 시대 상황은 이렇게 정말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정치인들은 부패하고 외국과의 그런 관계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권문세족과 어떻게 보면 대비될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 가장 먼저 최영 장군을 그려볼 거예요. 자, 드라마에 등장한 최영 장군이십니다. 자, 노장이에요. 백발의 노장인데 이렇게 얼굴형을 그려준 다음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을 가진 장군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수염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최영 장군 맞아요. 이 최영 장군과 또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바로 이성계 장군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드라마에서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선생님이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되게 긴데 정말 재밌었어요. 조선 건국 이야기예요. 자, 요렇게 머리카락을 그려주겠어요. 자, 머리도 비슷하게 장군이 할 것 같은 요런 올림머리, 뭔가 강직한 그런 이목구비를 수염과 함께 그려주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성계 장군이십니다. 이성계 장군은 최영 장군의 부하였어요. 나이만 봐도 그렇죠. 권문세족 출신이었던 최영 장군과 다르게 이성계 장군은 촌에서 태어나서 연고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요 두 장군이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새롭게 떠오른 이유가 뭐였냐면요. 요 외세 침입들을 정말 잘 막아냈어요. 홍건적 침입 때 백성들을 지켜내고 왜구가 출몰할 때 이 왜구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선생님은 진짜 구세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장군님이 최고다라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아래에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은 이렇게 인기가 점점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그 당시에 고려 바깥의 상황, 국외 정세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중국과 붙어있는 한반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줬었죠. 원래는 원나라가 있었는데 명나라가 이제 생겨납니다. 원나라는 밀려나고 그 가운데 이제 고려가 또 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네요. 이 명나라가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고 우리가 어렵게 얻은 땅을 다시 내놓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게 철령 이북의 땅이에요. 고려의 북쪽 땅인데요. 그거를 이제 명나라가 말합니다. 헤이 고려, 철령 이북 땅 내놔야지. 이런 뻔뻔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한 의견이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먼저 왕과 왕에 충직한 신하였던 최영 장군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요동을 정벌해서 명나라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명나라 놈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쳐버려야 된다. 요동을 정벌해서 명나라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의견이 왕, 그 당시 고려의 우왕과 그를 보좌하던 최영 장군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 장군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요동정벌은 나서게 되면 나설 수야 있지만 군사들이 다 죽을 텐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불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게 백성들입니다. 자, 이 불가능한 이유를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 당시 요동을 정벌하려고 했던 시기가 여름입니다. 자, 이제 일반 백성들은 보통은 농사를 짓고 살잖아요. 자, 백성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백성들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농기구를 손에 쥐고 있는 백성, 성인 남성 2명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한참 지금 농사를 짓고 있을 때예요. 자, 이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농사 져야 되는디 전쟁을 나가유? 네, 농사 져야 되는디 여름이라 전쟁 나가면 역병도 돌 것인디 그런 그 상황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는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면서 우왕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우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성계가 이런 군사들을 이끌고 요동으로 갑니다. 이 요동을 확대해서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 한반도 국경에 압록강, 두만강이 있죠. 2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에 압록강이 있습니다. 압록강에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위화도라는 작은 섬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 압록강만 넘으면 고려 땅에서 압록강만 넘으면 요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곳을 정벌하러 가려고 했던 건데 자, 이 위화도에서 이성계는 계속 고민에 빠집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군사들은 지치고 요동 정벌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군대를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게 회군이에요. 회군. 위화도 회군. 이게 조선 건국의 시초가 된 사건이죠.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그러고 최영 장군을 칩니다.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권력을 잡는데요. 이 권력을 잡을 때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 전에 신진 사대부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 신진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 정몽주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신진 사대부는 저런 모자를 썼을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한번 그려보겠어요. 정몽주는 조금 동그란 얼굴로 그리고
모자에 달린 것도 그려주겠습니다. 자, 조금 온화한 인상을 그려주겠어요. 눈썹도 갈매기 눈썹에 이렇게, 왜냐하면 온 건 기억파였기 때문에 온화하게 그려줄 거예요. 정몽주입니다. 그 다음은 정도전이라는 인물인데요. 야망이 가득해 보이네요. 자, 같은 모자를 씌워줄 거예요. 사대부가 쓰던 그런 모자를 씌워주는 대신 얼굴은 살짝 길게, 나머지는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이 정몽주와 정도전은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교류도 많았고 그랬는데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완전히 달랐어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도전, 둘 다 정씨네요. 자, 이 정몽주는 고려가 썩을 대로 썩었지만 고려라는 나라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도전은 썩은 고려는 이제 도려내야 된다, 아웃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조선이죠. 그래서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자, 친구였던 두 사람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정도전은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성계 장군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이성계 장군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심을 하여서 세운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제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가 시작이 되겠군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겠어요. 한 팀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이성계 장군은 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8명의 아들을 그려주고 그 중에 5째가 유명한 인물이에요.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을 정몽주 옆에 그려줄 거예요. 네, 여기 그릴까요? 자, 이방원, 굉장히 부리부리한 인상의 이방원입니다. 자, 이렇게 정몽주에게 다가가는 이방원을 그려주겠어요. 이 둘은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만납니다. 그 전부터 정몽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극렬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방원은 정몽주를 설득하고자 만났고, 사실 설득이라기보다는 협박이죠. 왜냐하면 철퇴를 들고 갔다고 하니까요. 이 철퇴가 무시무시한 이런 기구인데 내리치면 죽겠죠, 사람이. 그래서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조선 건국에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고려가 이렇게 썩었는데 우리 새로운 나라 건설에 스승님이 도움이 주시겠습니까? 우리 편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몽주의 대답은 뭐였어요? 아니, 니은.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지 하고 스승님이었던 정몽주를 철퇴로 내리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주교에서. 이렇게 정몽주가 죽고 나서 3개월 후에 조선이 건국이 되는데요. 그 해가 1392년이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를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래동화 어렸을 때 보면 용왕님이 항상 이런 모자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일대 왕으로 즉위하시면서 이런 즉위식을 거행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아까 이목구비는 이성계 장군과 똑같이 그려주되 모자만 바뀌게, 자, 이렇게 네모난 모자를 쓰고 모자에는 이런 게 내려와 있어요.
동왕님 같죠? 자, 이렇게.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요것을 옷과 함께 간단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조선 제1대 왕, 왕건 배울 때도 얘기한 적 있었는데 1대 왕에게 붙이는 태조 이성계이십니다. 자, 이 조선은 도읍을 먼저 옮깁니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요. 수도를 옮기는 건데 한양은 지금의 어디죠? 네, 우리 수도인 서울이죠. 조선 이후로 계속 수도가 우리는 서울이었어요. 원래 고려시대의 수도는 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양으로 옮깁니다. 조금 더 교통이 편리하고 물자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한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웁니다. 우리 아까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라고 했죠.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유교에 입각해서 다시 정비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죠. 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한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유교 정치 이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그려보겠습니다.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가운데 경복궁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럼 궁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을 모여서 살겠죠. 그래서 이 한양에 진입하는 4개의 문을 세우는데요. 그것을 사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문의 이름을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인지 잘 알 수 있어요. 북쪽에 숙정문, 서쪽에 동이문, 남쪽에 숭례문, 동쪽에 흥인지문인데요. 자, 이 이름의 뜻이 숙정문은 지혜를 뜻합니다. 동이문은 의리를 뜻합니다. 숭례문은 예의를 뜻하는데요. 흥인지문은 뭘까요? 흥인지문은 인자함을 뜻합니다. 이게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의예지신을 뜻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선의 건국 과정을 정리해봤어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